오랜만에 만나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작가와 시대라는 걸 골랐는데, 그거 이제 그동안에 못 본 사이에 있었던 어떤 그 좋지 않은 일에 대한 지나친 자기 그 해석이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비교적 공정하게 얘기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여기서 작가라고 말하는 것은 소설가를 말하는데, 특히 소위 그 현대적 의미의 소설가, 그러니까 막 영미 이론을 볼 때는 이안 루어트나 테리 이글턴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현대 소설의 소설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작가 혹은 소설가 누군가를 새삼스럽게 구구하게 설명하는 것은 뭐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왜 시대와 작가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 작가가 쓰는 소설이라는 것은, 소설은 결국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다 떼면은 소설을 가장 짧게 정의하는 방법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소설에는 사람이 안 나오는 소설은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동물이나 나무들이 어떻게 해서 소설의 주인공처럼 되는 수도 있는데, 그때도 그 나무나 그 동물은 소위 그 의인화라는 걸 통해서 사람화 되어 있습니다. 의인화도 겪지 않는 그런 순수한 나무나 순수한 동물이 주인공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가 소설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 사람이 사는 시대하고 무관할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시대의 제약을 받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어떤 작가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작가가 되었을 때, 이제 그와 그의 생존 연대, 그 시대는 여러 가지 그 요구 혹은 그 쌍방간의 요구와 산출로 만납니다. 그 시대가 작가한테 뭘 요구하고 그 요구에 따라서 작가가 산출하는 것도 있고, 작가가 또 그 시대에 뭘 요구하고 그의 대중이 어떤 반응이나 이해로 이제 새로운 또 결과를 산출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 시대라 하기 너무 추상적인데, 보통은 이제 그 시대의 요구라는 것이 나타난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요새 잘 말하는 이제 시대 정신, 거창하게 말하면 시대 정신이고, 좀 소박하게 말하자면 그 시절의 특수한 어떤 사회적, 정치적 욕구들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주 보편적인 수요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보편적인 문화적 수요라고 하는데, 우리가 문화에 가지는 기대 중에 하나, 말하자면 오락성 혹은 흥미, 재미에 대한 욕구. 아마 대개 이 두 가지가 그의 시대에 그 어떤 특별한 이 문화적 수요, 그 다음에 그의 시대의 어떤 정치 사회적 요망 혹은 요구, 이런 것들이 대개 작가한테는 시대라고 하는 수상적인 모습으로 작가하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시대의 요구 혹은 수요, 이것과 그걸 우리가 어떤 생산 단계에 대입시키면은, 그것이 만약에 작가에 대한 그 시대의 투입이라고 본다면은, 작가의 작품은 어떤 의미에서 산출된 게 있습니다. 그게 작가 자신이 순수하게 어떤 그 상상력과 창조력의 분야에서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그거조차도 사실은 그것이 그게 모티브가 되든지 어떤 그 주재료가 되든지 모르지만 그 시대의 투입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하고 작가하고의 관계, 이것이 이제 한 작가의 어떤 전기의 부분에서, 한 작가의 전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을 이룹니다.
특히 이제 그 관계에서 많은 작가들이 사실은 이제 시대하고 작가의 관계는 단순화시키면 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그 시대하고 좋아하고 일치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불화하고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욕구나 그 시대의 투입에 대해서 작가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간혹 가다 보면은 시대하고 관계에서 이제 서로 무시하는 관계. 작가도 시대를 무시해버리고, 또 시대도 뭐 그 작가 무시해, 뭐 너 있냐 한 이런 식의 어떤 그 작가에게 어떤 요구를 하거나 투입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그것도 어떤 의미로 바꾸면은 그것이 조화와 일치일 수는 없고 아마 불화와 충돌의 일종이 될 것입니다. 무시라는 것도. 그래서 결국 이제 세분하면은 조화거나 일치, 조화 일치, 불화 충돌 아니면은 무시인데, 사실 무시는 엄밀하게 말하면 불화와 비슷한 불화의 일종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시대의 투입 혹은 시대의 요구가 작가의 산출과 조화를 이루고 또 작가의 삶과 조화를 이루고 그래서 서로 잘 맞아떨어지는 행복한 경우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이제 시대와 불화하고 일치해서 작가 기회는 되게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래서 그 시대로 봐서는 불행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가 그 산출한 것이 그 시대에는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보편적인 진실, 보편적인 아름다움하고 더 맞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행복해지는 것이죠. 하기는 뭐 쓸데없는 행복이겠지도 모르지만, 이럴테면은 뭐 카프카 같은 사람 그렇게 고생하고 글을 쓰고 젊은 나이에 참 결국 그 기력으로 피를 토하고 죽었지만은 이제 와서 이제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제 그 자랑스러운 작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카프카한테 내가 그 카프카의 영혼이라 하더라도 과연 그렇게 신나는 일일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그 구경하는 사람들로서는 그 경우는 그래도 행복한 경우로 칩니다. 보통 이제 이 시대의 정신 혹은 시대의 욕구와 관련 지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일치했다라고 보는 이제 종류는 세 가지 종류의 작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시대의 어떤 정책 사회적 그 욕구, 작가를 통해서 듣고 싶거나 하고 싶은 말하고 작가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그려내고 싶은 세계하고가 일치한 경우, 특히 이제 어떤 시대 정신하고 진정성이 있는 조화를 이룬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종류의 경우의 작가들을 도덕교훈가라는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모랄리스트라고 번역을 하나요? 도덕교훈가 또는 이념 제공자, 그 당대 이념의 제공자입니다. 당대 이념의 제공자인데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대의 정신과 조화를 이루고 도덕교훈가로서 혹은 당대 이념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가는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대부분 이제 겹치게 됩니다. 초기에는 이제 뭐 너무 빨랐거나 늦었거나 해서 시대의 정신하고 혹은 어떤 그 시대의 어떤 그 욕구나 수요하고 맞지 않았는데 살다가 이제 맞아져서 결국은 이 사람이 그 시대 정신을 대표하고 그 다음에 각종의 도덕교훈과 이념을 제공하게 되는 이런 행복한 경우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은 이 제국주의 시절에 어떤 그 제국주의의 번성을 구가하던 뭐 작가들의 일단 같은 경우도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그 시대 정신하고는 이제 그 조화를 이룬 행복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러디아드 키플링 같은 경우 아마 그 대영 제국의 번성을
고고한 문학으로 그 시대하고 가장 신나게 맞아떨어진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사실은 일본의 메이지 초기부터 저 작가들 중에는 아주 그 시대와 잘 맞고 살았어도 죽었어도 존경받는 그런 도덕교훈가 혹은 이념 제공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죽은 시바리오타로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예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러시아 혁명기의 막심 고르키 같은 경우, 그의 경우도 물론 전반기 혁명 이전의 시대는 참 불우하고 고통받았을지 모르지만 혁명이 성공하고 죽을 때까지 그 시기에 살아있는 도덕교훈가 혹은 당대 인연가로서의 아마 그 행복한 조화를 누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아주 그 진정성 있는 조화가 아닌 경우에도 그게 당대적인 그 포퓰리즘에 편승해서 사이좋게 가는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나쁘게 말하면 이제 선동가나 어떤 이념의 나팔수나 뭐 이런 이름으로 나쁘게 부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표면상으로는 이 사람도 그 시대적 욕구, 특히 겉으로 드러나 있는 욕구하고는 잘 맞아 떨어진 경우가 됩니다. 뭐 아마 지금도 있고 지금 우리 사회도 있을 테고 어느 사회나 다 몇몇씩 성공을 하고 지나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그 시대 정신이라도 이런 건 말고 문학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보편적인 욕구 중에 하나, 어떤 그 재미 혹은 그 뭐라고 하나 오락성, 이거에 대한 욕구에 충실했던 사람.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대중 작가라고 이렇게 폄하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시대하고 별로 사이 나쁘지 않게 뭐 그 이 조화가 어떤 그 진정성의 문제에서 어떻든 간에 그래. 그런데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 저기서는 이제 그 시대하고 사이에서는 뭐 그런 대로 괜찮은 모습으로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하고 싸워서 살아남기, 여기에서는 이 일의 경우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조화, 이때를 빼면은 되게 시간하고 싸우면은 불리한 경우에 빠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더 수가 많고 더 재밌는 예를 가지는 것이 바로 그 시대와 불화했던 사람들, 어떤 이유로 시대의 요구나 시대의 수요에 좀 잘 맞지 않은 사람들, 이런 혹은 때에 따라서는 대항까지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제 그 대부분 이제 이 사람들 여러 종류가 있는데, 만약에 첫 번째 사람들은 이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미 가버린 시대, 그 시대는 사라지고 없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욕구, 그런 수요는 사라지고 없는데, 아직도 그 욕구, 그 수요에 대한 그 산출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프랑스 작가 중에 샤토브리앙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프랑스의 혁명의 시대가 와서 모든 정신들이 참 자유를 구가하고 혁명을 참여하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왕당파와 부르봉 왕가에 대한 어떤 의리로 묶여서 거꾸로 반혁명군을 조직해가지고 왕을 구하려고 애를 쓰고 뭐 어쩌다가 결국은 혁명이 이제 완전히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을 뒤덮으니까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몇 년이나 10년 이상을 살다가 다시 왕정이 복고되는 걸 보고 프랑스로 돌아가서 결국 뭐 작가로서 늙어 죽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 사람의 생애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사람이 낸 책 중에 죽음 너머의 회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아직도 혁명이라는 것은 악인 거죠. 말하자면 혁명의 산술에서, 뭐 악이라기보다도 하여튼 혁명이 프랑스에 가져온 것과 잃어버린 것, 그 혁명을 위해서 소모된 것과 혁명이 산출한 어떤 다수의 복리, 이 사이에 대해서 이 사람은 산출한 것이 더 적다고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에 대한 해석이 어떤 의미에서 작품은 그 시대에 대한 해석일 수도 있는데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자기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책이 나와서는 견디지 못한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름은 있고 어떤 출판사가 돈을 많이 주고 이 사람의 작품과 그 구술은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봤습니다. 그러나 책은 죽은 뒤에 내기로. 왜냐하면 그 시대하고 서로 안 맞으니까 살아서 내놓으면 그 시기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책은 죽은 뒤에 내기로 하고 그래서 그 죽음 너머의 회사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는 번역되지도 않았고 썩 잘 된 책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특이한 이세를 태운 프랑스 그 대혁명 시기에 이 시대는 이제 이미 아마 이 왕정의 시대는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집착해서 그 왕정 전 시대에 집착해서 새로운 시대를 받지 못한 케이스. 이게 이제 시대와 불화한 케이스 중에 한 종류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송대 신법 파동 때 왕안석 일파가 완전히 그 궁정을 장악하고 그 시대의 흐름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시대는 신법의 시대 됐는데 그래도 어떤 그 고전적인 이전의 세계에 대해서 집착해서 예를 들면 소동파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참 남은 생애는 귀향을 보내면서도 귀향으로 저 해남도까지 가서 살면서도 이제 그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소동파는 작가라고 하기엔 좀 덥습니다만은 어쨌든 가버린 시대에 대해서 집착했다가 결국 현재 있는 시대하고 불화하는 그런 케이스에 뭐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거꾸로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 시대가 온 것으로 착각을 하고 이제 나쁜 말로 하면 설치다가 이제 불행해지는 사람들 아직 그것이 그 시대에 이 수요나 욕구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벌써 온 것으로 착각하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은 경우 보는 주로 이제 들어는 이러다 보면은 그 기성 정권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처형은 안 당해도 코로나에 몰려서 굉장히 고통을 받게 살다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언제나 그 지각하기 마련인 그 혁명의 전이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혁명의 전이로서 문학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경우는 거꾸로 이제 오지 않는 시대를 벌써 온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 부응한 산출을 하다가 시대하고 불화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종류가 있다면은 어떤 그 시대의 욕구나 당대 세계를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해석 잘못하면은 이제 그 자기가 속한 시대, 근데 이때의 시대하는 은연중에 자기가 자기 어떤 삶의 권역하고 겹칩니다. 토지적인 개념하고도 겹치는데 땅의 개념하고도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특히 이제 그 종족 집단, 민족이라든가 어떤 그 종족 집단에 적하고 그 다음에 시대 정신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속하면 자기는 이쪽에 속하는데 다른 종족의 어떤 이데올로기나 다른 종족의 그 문화적 이념에 대해서 찬동을 하게 되어서 그거는 뭐 이유는 여러 가지 되지만 그래서 이제 결국 그의 시대, 그의 땅과 불화하게 되고 뭐 비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네덜란드 네덜란드 말고 저 위에 스웨덴 위에 노르웨이 작가 중에
크루트 함슨 같은 사람의 경우입니다. 또 같은 종류인데 드리웨 라 로셀이라고 있는데 그건 프랑스 작가인데 이 둘 다 이제 비슷한 그 착각으로 아주 불행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함수연 작가는 노벨상까지 받은 작가인데 이제 이 시대를 잘못 해석한 거죠. 그래서 히틀러가 왔을 때, 나치스가 왔을 때 이 사람은 그 나치스를 환영을 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이 강경한 이해주의에 속은 유럽은 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 유럽을 구하는 길은 저 나치 같은 저 야만의 힘, 저것만이 이 유럽을 구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자랄 때 고통스럽게 어렵게, 가난 속에 힘들게 자랐고, 그래서 아마 그 기본적인 세계의 어떤 개조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가장 힘있게 세계를 쫓아나가는 그 나치 쪽이 아마 요새 말로 참 필이 꽂혔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그 나치를 환영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드리에 라 로셀이라는 사람 맞죠? 이게 프랑스 작가인데 이 사람도 굉장히 대단한 작품 쓴 게 있습니다. 지일이라는 작품이 우리나라에 번역되기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청춘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작품이 있습니다. 그걸 썼는데 이 사람도 이제 비슷한 적으로 이 나치가 왔을 때 대독 협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사실 그 나치 저거 시절에 자기는 그 대독 협력을 하면서도 이 프랑스 레지스탕스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도움을 많이 주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 세상이 바뀌고 나치가 몰락하니까 이제 그래도 드리웨 라 로셀이라는 사람은 결국 항복을 합니다. 하고 자살합니다. 자살하면서 오히려 이제 비웃습니다. 그 레지스탕스를 하고 이제 드디어 조국을 찾았다고 자랑스럽게 활개를 치는 이제 그 레지스탕스 작가들한테 그럽니다. 그래, 너는 레지스탕스 대의에 충실해라. 그것도 괜찮은 거였다. 나는 지금도 그래 믿는다. 지금도 이 유럽을 구할 건 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리끄락하고 권총으로 자살하고 말고 그 다음에 이제 크루트 함슨 같은 경우는 아주 끈질기고 참 치사한 벌을 받습니다. 어떤 벌을 받냐면은 이제 독일 나치스가 물러가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소리 없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자기 집 이 울타리가에 자기가 쓴 책들이 전부 돌아와 있습니다. 전부 다. 전부 다는 아닌데 그게 오래 계속이 됐어요. 그 바람에 그 사람은 45년대 그 나이가 많지 않았는데 결국은 그 뒤에 작품이 거의 없습니다. 그대로 작가적으로 사망해버렸는데 이런 이제 그 불화의 케이스도 있고 거의 동정은까지만은 좀 사실은 또 좀 딱하다는 기분이 드는 그런 케이스죠. 그리고 뭐 어떤 의미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친일파 문제 같은 것도 사실은 이 범주에 속합니다. 특히 이제 이광수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것이 뭐 정서로 인정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10여 년 전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의 논문에 보니까 이광수에 대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광수의 친일을 설명하기를 이광수가 이제 평생을 이광수는 초기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3.1운동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저걸 한 사람인데, 그래도 평생에 마음속으로는 독립을 기다리고 추구했지만 안 되면서 이 신념 체계의 변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후천 개벽, 이 사상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시대를 해석하기를 그 일제말 그 시대를 선천의 마지막 시대 그리고 후천을 이제 다시 여는데 그때 뭐 아마 일본이 힘이 있으니까 그런 착각을 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후천을 열 수 있는 종족은 일본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저 일본하고 싸워서 일본하고 같이 아시아의 후천을 열어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 그렇게 믿었다는군요.
200년 동안 앞으로 더 일본이 우리를 지배할 거라고. 몽골은 100년을 지배했는데 일본은 보아하니 100년 더 하겠다. 200년 동안 지배할 것이니까 여기서 싸워서 더하게 피해를 입는 이보다 차라리 협력해가지고 함께 일본과 함께 후천을 연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했다는데 그것이든 아니든 어쨌든 이 사람도 적어도 이제 자기는 이 땅에 또 이 땅의 어떤 식민지 시대라는 곳에 살면서 그걸 잘못해서 한 거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사실은 그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안 되는 일을 뭐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우리는 아주 간명하게 처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작가와 시대라는 것을 두고 이제 저걸 한다면은 이 사람도 결국 그 시대의 요구나 당대 어떤 세계를 잘못 해석한 케이스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명백하게 어떤 그 새로운 시대, 특히 변화와 혁명의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죠. 그걸 갖다가 당대적인 포퓰리즘을 본 거죠. 저래도 저거 오래 안 가고 옳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시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무시한 사람도 뭐 여러 군데서 있는데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러시아 혁명 전야에 그 세 사람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러시아 작가 중에 그 세 사람을 제일 좋아할 텐데 그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스토옙스키고 하나는 투르게네프고 하나는 톨스토이입니다. 이 세 사람은 그 당시에 참 모든 그 작가들, 모든 글 쓰는 사람들, 모든 지식인들이 혁명을 위해서 복무해야 된다고 외칠 때, 혹은 그걸 앞당기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도도시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그걸 부인해버렸습니다. 저거 엉터리다. 저거는 도저히 너무도 비인간적이고. 그래서 그게 참 소위 4대 대표작 중에 하나인 악령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그 러시아의 그 혁명 전야에 그 모든 어떤 혁명의 허구성 혹은 비인간성 이런 것들을 작품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대가 요구하는데 단순하게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그 반항적으로 악령 같은 그 대작을 냈죠. 보통 이제 그 악령의 주인공은 네차예프란 사회주의 사상가이기도 하고 사기꾼이기도 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저걸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르게네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제 소위 그 당시에는 이 낭만주의 자유주의가 혁명에 저걸 했는데 거기서 이제 니힐리즘까지를 포함을 하면서 상당히 그 시대 사람들한테 혹은 그 시대의 그 정신한테 기대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새로운 세계,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것이고 새로운 이상을 혹은 새로운 그 이념을 생산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제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가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안 나가니까 이제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사람이 외국 돌아다녀서 이제 어떤 그런 국적성이 약해졌다든가 무슨 시대에 대한 해석이 저저다 이게 하여튼 비난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깨끗하게 저걸 합니다. 그래? 그럼 내 이제 얘기 그만할게. 안 쓸게.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50대 초에 다시는 글을 더 안 쓸 겁니다. 절필을 해버렸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중에서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 안에 보면은 어떤 이제 그 작가 하나가 절필식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연설문이 나오는데 메르식 하는 게 나옵니다. 불어로 이제 그 당시에 러시아는 지식인들은 되게 국제화돼서 불어로 많이 하는데 자기가 글쓰기를 그만두면서 메르시라고 하는 그 긴 연설을 하는데 그걸 이제
별로 이 뚜르게네프와 사이가 안 좋던 도스토옙스키는 아주 비꼬아서 참 우리말로 보면 놀고 있네 하는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의 연설 전문을 하는데, 사실 그 연설문은 뚜르게네프가 글쓰기를 그만둘 때 그 썼던 글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톨스토이의 경우인데, 톨스토이는 그냥 이 사람이 말로 제일 무시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제 자기 길을 갔는데, 다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휴머니즘이라는 거, 이것이 이제 그 사회주의적 저하고 맞아 떨어지고, 특히 이제 감염 이론자들에 의해서 어떤 그 선한 이지는 감염한다. 그리고 이제 그것만 해도 이 사람은 충분히 우리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혹은 감염 이론에 의해서 소셜리즘 일부러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남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시대로 봐서는 그 시대의 요구를 무시한 그런 사람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 이제 다들 벌을 받는데, 톨스토이는 벌이 제일 적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는 제가 90년대 1990년도에 처음 소련에 갔었는데, 도스토옙스키가 저거 지가 복권된 지가 한 해인가? 그래서 그게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고 한 70년 이상을 완전히 그 책도 나오지 못하고 저거 되었던 뭐라 하노, 판검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톨스토이는 이제 그때도 살아가지고 아마 그는 감염 이론이나 혹은 그의 어떤 보편적 휴머니즘 같은 것이 하고 소셜리즘 만나는 곳이 있는 어떤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러시아 문학사를 하나 보니까 이렇게 써놨더군요. 그 시절에 수많은 작가가 있었는데, 수많은 작가가 있었고, 그래서 그 시대의 어떤 그 요구나 대중의 어떤 저걸 눈치를 잘 보고 충분히 반항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결국은 살아남은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다. 그 도스토옙스키 이건데, 이 사람들의 특성은 그 시대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걸 봤습니다. 조금 과한 말이 될지 모르지만, 그건 저는 상당히 괜찮은 말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보면 프랑스에 그런 작가들이 많은데, 프랑스에는 보면, 뭐 이제 여러분, 나도 뭐 이름 한번 듣고 기억하려고 하다 잊어보고 만나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 김하영 선생 말에 의하면은 노란 웃음의 작가들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몇 년 걸려서 이제 창업은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는데 그거는 그냥 대중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요. 그냥 동인지 비슷하게 해서 뭐 서로 나눠보고, 그 다음에 한 2, 3천 권 팔리면은 막, 아이고, 됐다. 그리고 또 다시 또 3년 기다려서 또 하나 쓰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약간의 국가 보조를 받으면서, 그래 아주 즐겁게 사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김하영 선생 말 그대로 노란 웃음의 작가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뭐, 그래도, 웃으면서, 오히려 거꾸로 이제, 열심히 어떤 시대의 욕구, 그게 대중의 욕구든, 혹은 시대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든, 이거에 대해서 열심히 부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웃는데 그 웃음이 노랗답니다. 결국은, 내가 이렇게, 잠깐, 내가, 뭐, 좀 시간을 좀 봐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결국 나 이제 이 작가 얘기를 이렇게 한 것은, 사실은 나도 이제 늙은 모양입니다. 가끔씩은, 나는 시대하고 어떻게 이제 서로 거래를 하고 살아왔는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실 초기에는 나는 이 시대라는 것도 하나의 시대의 요구, 혹은, 시대의 수요, 이것도 하나의, 작가가 뿌리쳐야 할 강요 같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적 이데올로기나 혹은 동시대 어떤 대중적인 욕구, 이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함몰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이었는데, 뭐 나중엔 결국 이제 나도
어느 한 이데올로기 쪽에 서고, 스스로도, 나는 누구다. 말하자면 보수 꼴통이다. 뭐 이런 말을 하게 되고, 하게 됐습니다만은, 지금 나이를 먹고 보면은, 내가 초기에 가졌던 그 꿈에 비해서는 또 씁쓸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나도 사실은 끝까지 이 시대를 무시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 기분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직도 10년이나 지났는데도 그때 그 시대를 반발하다가, 받은 상처에서 다 벗어나지 못해서 틈만 나면은, 앙앙불락 흉을 하고 다니는 것이 스스로도 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제 이 시대와 작가를 얘기하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의 온 또 다른 시대, 우리가 80년대 넘긴, 혹은 90년대 넘긴, 그보다 또 다른 시대, 우리가 경험도 없고 아주 낯선, 참 그야말로 리바이어던 같은, 우리 시대의 리바이어던 같은 이런 괴물 같은 시대, 이 시대를 보면서 다시 한번 내화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아마 이런 제목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는 뭐 우리 흔하게 말하면 그냥 인터넷 시대입니다. 인터넷 광장의 시대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서, 뭐 이것이 참 괴물스러운 시대, 이거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대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같이 이제 그런 경험은 전혀 없이, 살아왔다가, 전혀 낯설면서도, 또 방식만 낯선 것이 아니라, 효과나 영향도 아주 낯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한번 이 시대에 이제 내가 아직도 또 쓸데없이 건강은 좋고, 이 평균 수명은 길어져가지고, 아직도 평균 수명대로 한다 해도 20년 가까이 남았는데, 지금 그 남은 시대는 이제 내 경험에 별로 없는, 그리고 굉장히 기이한 시대. 그래서 한번 그걸 여러분들하고 생각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이게 원래 강연의 반이었는데, 지금 내가 조금 전에 시계를 확인하니까 내가 얘기할 시간이 한 10분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문제만 내가 제기를 하고,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보고, 나도 생각해봅시다. 한 4, 50년 전에, 캐나다 학자인 맥루한이라는 사람이 미디어의 이론하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여러분도 들어봤겠지만 쿨 미디어와 한 미디어로 나누면서 어떤 미디어에 대한 해석을 아주 정밀하게 했고, 아마 그게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미디어를 분류할 때 이 쿨 미디어, 한 미디어라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근데 그 사람의 논의에 의하면은 이제 우리 쿨과 핫을 나눌 때 이 쿨이라는 것이 좀 개인적이고 뭐라고 하나 구체적인 그러나 이제 이 공동의 관심사하고 관계없는 그런 것으로 나누고, 이 인터넷을 쿨로 나눴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 그건 아마 물론 기본적인 출발점은 이것은 사적인 요소가 많아가지고 쿨에 들어갈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나타나는 결과, 활용되는 결과는 결코 이건 쿨로 나눌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두고 관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관찰해야 됩니다. 관찰하지 않으면은 지금 다음 시대는 이것에 의해서 만들어질 텐데, 만약에 이것이 이 좋지 않은 참 여러 가지 불행한 저걸 내포하고 있는 거라면, 지금 막지 않고 나중에 그때 아이고 보니까 이래 됐다 해서 막을 때는 굉장히 더 비용과 어떤 노력이 더 요구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시대는 그때 여러분이 이제 중심이 되어 살아야 될 시대인데, 그 시대가 이게 이상하게 이것 때문에 일그러져 있으면은 그 고통은 전부 다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 특성을 여러분들이 관찰하기를 바라면서 내가 몇 가지 저걸 하면은, 이 시대, 이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지극히 사적인 어떤 그 견해의 토로로 시작됐던 건데, 이게 인터넷에서 이런, 뭡니까, 댓글, 그런 것으로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문화거나, 요새 SNS나 트위터나 이런 것들이 기본 저거는 아주 사적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몇 개의 아주 강력한, 일적 요소가 끼어가지고, 이건 나중에 절대로 사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결국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데, 지금도 지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도 이미 아마 모양은 충분히 드러냈습니다. 드러냈는데, 근데 그 원인을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비틀렸는가? 이게 왜 쿨 미디어로 분류됐는데, 지금 그 이상의 어떤, 위험스러운 광장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중이지만, 우선 드러나는 것은 한 세 가지 정도가 그 원인이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그 인터넷 미디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매혹을 준 것은, 매력적이 된 것은, 그전 앞선 미디어보다 이 쌍방서의 부분에서 굉장히 그게, 그전에는 일방적으로 라디오가 퍼붓고, TV가 퍼붓고, 저자가 저 멀리서 책을 써서 우리 읽게 하고, 이랬던 것인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 인터넷 세계에서는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이제 어떤 경우에는 참 그 인터넷 연재하는데 들어가가지고 내일 쓸 글에 대해서 바로 내가 지금 그 저자가 내한테 일방적으로 발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교신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트위터나 SNS 같은 것도 더 그럴 거예요. 이게, 단순히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갈 수 있다는 거. 이 쌍방서의 이 허구가 굉장히 매력이 됐지만은 사실은 저는 허구라고 보거든요. 왜 허구냐면은, 이제 실제로 우리 지금 이 트위터 빼고 그 전 시대의 우리 형태를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쟤도 보냈고 나도 보냈고, 이 공간에서 우리는 쌍방적이고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신이 나서 그러지만은, 실제로 어떤 그 인터넷 광장의 논의에, 여기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참여하시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어떤 사회적 이슈나 사회적 그 논의에, 그것이 댓글을 통해서 들어가든지, 트위터에 들어가든지, 참여하는 분이 좀 솔직하게 좀 한번 손 안 들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도 없지는 않을 텐데. 하나도 없다면 이건 정말 큰일 끔찍하고, 이러면 이건 정말 끔찍한 사태인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여기서 10분의 1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를.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이제 그게 많이 하는 사람이 정도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 어떤 이도를 가지고, 어떤 방향을 끌고 가는 사람이 하루에 할 수 있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아마 하루에 몇백 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좀 격렬한 사람, 아주 격렬한 소수로 한 경우에도, 내가 보기에 주변에 아주 드물긴 하지만은, 수십 번, 30번 하는 사람은 좀 쉽게 있고, 많게 하는 건 보니까, 제가 다 해보니까, 어떤 때는 보면 한 사람이 300분 들어옵니다, 하루에. 그리고 또 내가 딴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는 700분 들어오는 것 같대요. 이래 들어오는데, 이러면 말이죠. 우리가 쌍방이라는 것은, 이 교신이라는 것은 서로 가고 오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은 하나도 이 발신을 안 하고 수시만 하는 거죠. 그게 어디 쌍방입니까? 그거는 쌍방성이 그냥 가정된, 혹은 쌍방성이 의제된 일방성이라고. 여러분 기분만 이제, 아니, 나도 쓸 수 있으면 쟤하고 똑같아. 그리고, 이건 내 얘기일 수도 있어.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이제 문제가, 제일 처음에 문제는, 참 정말 숫자로 계산이 안 된 만큼, 그게 하루에 한 번도 한다는 거, 0하고, 그 다음에 100번 한다는 것 사이는, 단순하게 몇 배로 칠 수 없어서 그냥 무한대와 제로의 차이입니다.
이게 왜 쌍방세라고 보는지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결국은 어떤 의도 있는 다수의 수신기에 지나지 않거나 가끔씩 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의견 발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에코입니다. 메아리라고요. 그러니까, 저기서 왔네? 다 이래 생각하는가 봐. 예를 들면, 저기서, 하면 나도, 해주는 그 정도의 에코지. 이게, 쌍방성으로, 토의되어서, 혹은 숙고되어서 나가는 반응, 값이 아니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 인터넷, 이 쌍방성은, 우리가 이제 신호가 발신을 하고, 수신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발신하는, 이건데, 이 발신과 수신 사이, 혹은 또 수신과 재발신 사이, 여기에는 반드시 시차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둘이 만나서 얘기할 때도 저도, 가장 우리 소통 중에 가장 직접적인 소통이 둘이 앉아 얘기하는 건데, 이때도 우리 어떨 때 하다가 한참 입을 다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머릿속에도 열심히 생각을 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보통 내가 자세히 아이들을 관찰을 했는데, 인터넷 들어오면 그래요. 여기서 나오죠? 나오면 그 답이 바로 나옵니다. 생각하고, 단 1분이라도 생각하고, 이게 옳은지 그런지 말이야. 이건 그게 아니고, 희한하게, 거의 내가 유해귀신 관찰했는데, 바로 답을 탁탁탁 칩니다. 근데 그거는 메아리입니다. 그건 답이 아니에요. 그건 내 의견, 내 견해, 내 사고가 들어가서 해보는 게 답이지. 올소한 거, 이거는 바로 인민재판에 올소하고 다를 바 없는 그런 답신이라고. 근데 이거 가지고 자꾸 쌍방성 가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그 쌍방성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참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더 정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익명성이 악용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기명화되어서, 이건 누가 말하는 거다. 누구 이름을 달고, 혹은, TV에 나서 내 얼굴 내비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어디서 누가 하는지 몰라. 이게 누군지 몰라. 이게 이제 어떤 적을 하면, 여기에, 이 발언, 이 발신에 대한 책임감이, 이제, 모든 발신은 다 그 발신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을 회피할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왜곡되거나, 혹은 어떤 편향적인 정보들, 이것들로 넘쳐나게 되죠. 넘쳐나게 되고, 아니면 또, 일방적인 어떤 프로파간다의 도구가 됩니다. 거기다가 또,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직접 민주주의가 어려워져가지고, 간접 민주주의 하면서, 다수에 대해서 굉장히 환상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다 그러면, 저거 맞는가 보다. 사실 다수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는 건 좋습니다. 왜냐면은, 다수에 대한 신뢰,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굉장한 겁니다. 아마 이 다수결이라는 것이 발견되고 난 후에, 우리가 아마 굉장히 많은 유혈이라든가, 이 비극적인 성모를 면했을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도 보면 그렇습니다. 선거 같은 게 딴 게 아니고, 일종의 가장 저하로는 전쟁 회피 수단입니다. 이게 좀, 옛날에는 말이죠. 이게 서로 안 맞으면 결국은 싸워봐야 돼요. 그런데 다수결로 해보니까 대충 전쟁이라는 것은 다수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손들어봐. 이쪽은 50명, 이쪽은 10명. 그럼 싸워봐도 안 되겠네. 그래서 전쟁이 회피됩니다. 이 다수를 존중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를 굉장히 좀, 평안스럽게 할 수 있는 안전판 같은 것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다수를 이 익명성 속에서는 중복으로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0분 보내는 거예요. 여기저기 100분 보내면 100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요새 저거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터넷 아이디가 있으니까 결통 안 나느냐. 아닙니다.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여기 신문 댓글에 이래 달고, 저기 또 이러고, 여기 퍼나르고, 이러면, 그 지면에서는 이 사람 한 밖에 안 썼기 때문에, 100년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 먹으면.
그래서 이 다수하고 중복을 또 혼동을 시킵니다. 이 인터넷 저거는. 그럼 저게 정말 다수인지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해도 중복해서 여러 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지 그걸 아마 확인할 길이 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거에 있어서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나중에는 그 소위 그 나치 시대에 우리가 저한 그 심리적 폭력하는 그 역할까지 합니다. 왜냐면 이게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다수가 이런가 보다. 세상이 다 이런가 보다. 자주 듣다 보면 같은 말도 자주 들으면 뭐 이제 그 세뇌가 되듯이 그래서 일종의 그 심리적 폭력의 효과까지 가지게 됩니다. 익명성이 악용되고 그 다음에 중복으로 다수를 위장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좀 전에 말했지만 그 수신과 발신 사이에 그 너무 짧은 시차 같은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가장 아마 좀 마음 아프게 그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뭐 계속 이제 트위터 타고 보내겠지만은 어떤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 트위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은 그 중에 뭐 자기 따르는 트위터가 뭐 20만 하고 뭐 이럽니다. 나는 이거 보면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어떤 그것이 명망가든지 인기 참인이든지 간에 그래서 결국 그것도 우리가 이제 쌍방이라고 아까 쌍방성 그래요. 쌍방성이 아니고 그 쌍방성으로 위장된 그저 그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계획을 같이 한 몇 사람이 그냥 일방적으로 쏘고 나머지 20만 개의 수신기가 그걸 받아서 증폭하는 걸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참 그 자극적인 말을 쓴다면은 차라리 그러면 저게 되든지 증폭기나 확성기가 되더라도 단순 수신기 노릇은 하지 마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그거 할 때 이제 증폭기나 확성기는 이제 그 최초 그 명망가나 어떤 사람 보내는 사람 어떤 의견을 갖다 확진시키는 그 사람과 그를 둘러싼 적극적인 이사진들 이거는 이제 적극적인 이사진들이 아마 이사 표현 집단이 이제 확성기 혹은 증폭기가 되는데 그래서 그것까지만 해도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판단하여 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 이래 있다가 어느 날 떡 열어보고 어이구 이 사람도 이러는갑네 하고 따라가는 그 단순 수신기 그건 여러분들이 안 되고 또 그런 단순 수신기들이 결정하는 세계 그래서 만들어진 세계는 나는 그게 절대 행복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세계를 지키려고 하면 그런 단순 수신기 하나의 그 어떤 저거의 대상 세뇌의 대상 뭐 이런 것이 되는 것들을 경계하기를 물론 자기 의사를 가지고 참 집단 지성에 참여해서 뭐 더 나은 결과를 깨는 건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일이고 이 역할도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이런 시대에서 이제 내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요새 몹시 고민 중입니다. 고민 중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 저거 하면 불평 하나 없어요. 나도 트위터 이러고 나도 인터넷 연재하고 뭐 이래 하면 되겠지만 그건 또 그래 하기가 싫은데 어쨌든 간에 필요하면 해야겠지요. 필요하면 해야겠지만은 여러분들도 지금 막연하게 여러 개의 그 의제, 간주, 추정, 불편증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유용함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저항할 줄 알아야 되고요. 진짜 저항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의 기계나 단순한 수신기를 만들거나 기껏하면 확성기나 만드는 저거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실 바로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이 커뮤니케이션 통로 이거하고 중복되어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요새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뭐 중원부원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하는 뒷부분은 숙제처럼 여러분들 집에 가서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보석골 통해 또 이상한 소리 했는지 아니면은 그 생각하면 그렇다 싶은지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